네, 안녕하세요. 역사랑 동아시아사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아편 전쟁 등등을 통해 청나라가 개항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청나라가 개항을 한 이후로 어떻게 근대화 운동을 전개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인데 첫 번째는 1851년에 발발이 된 밀란의 일종이었던 태평천국 운동에 대해서 배워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양의 문물과 기술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양무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법을 변화시켜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자라고 하는 변법 자강 운동을 순으로 이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평천국 운동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 태평천국 운동은 근대화 운동이랑은 조금은 거리가 먼 운동이라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양무운동이 전개되는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여기 근대화 운동 파트에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태평천국 운동은 크게 평화로운 천국을 만들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 천국에 따라서 기독교 사상이 내재되어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태평천국 운동의 배경인데, 첫 번째는 그 이전에 발발이 되었던 1840년부터 42년까지 제1차 아편전쟁과 이에 대한 결과로 체결이 된 1842년의 난징 조약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과 이 조약을 통해 중국 사회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외세의 경제 침탈이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난징 조약에 따라서 상하이 등의 5개의 항구가 개항을 하게 되는데, 이 개항지를 중심으로 외세의 경제 침탈이 시작이 되고 있었고, 또 하나는 막대한 전쟁 비용과 일부 영국이라든지 서양 세력에게 전쟁 배상금을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다 돈이고 돈인데, 이러한 돈을 얻을 수 있는 청나라 왕조의 부의 원천이 어딜까요? 바로 백성들의 돈이겠죠. 이에 따라서 백성들의 조세, 즉 세금 부담이 증가되게 되니까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태평천국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 태평천국 운동의 스타트를 끄는 사람이 바로 홍수전이라는 사람이에요. 홍수전. 이 홍수전은 과거 시험을 공부하던 사람이었는데 3년마다 이루어지던 과거 시험의 사수생이었어. 사수생. 근데 네 번째 시험에도 떨어지게 되니까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거든요. 어떤 고민이냐 했을 때, 그 이전 삼수생 시절 1837년에 이 세 번째 시험에도 떨어지고 난 다음에 병을 앓고 쓰러지게 되거든요. 이때 꿈속에서 금발의 노인이 나타나서 홍수전, 너 지금 당장 일어나서 사악한 것들을 물리쳐라. 그리고 나의 칼을 받아라. 이런 꿈을 꾸게 되거든요. 이때의 꿈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금발의 노인은 기독교의 여호와, 즉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상제를 모시는 배상제회, 다른 말로 그냥 상제회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상제는 하늘의 지배자 옥황상제를 뜻하는데, 옥황상제와 기독교의 하나님이 동일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상제에게 절을 올리며 상제를 모시는 배상제회를 조직하게 되고, 여기에 자신의 세력들을 모으게 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는 멸만흥한이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태평천국을 1851년에 건국을 하고 봉기를 하게 됩니다. 이 멸만흥한의 뜻은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을 부흥시키자, 다른 말로 멸청흥한이라고 하긴 합니다. 청나라를 멸하자, 이런 뜻도 담겨져 있거든요. 이렇게 봉기한 다음에는 강남 지방의 큰 도시였던 이 난징을 함락하게 되고, 이 난징을 태평천국의 수도로 삼게 되거든요. 이 태평천국군이 어느 정도로 크냐고 하면 남자 180명, 여자 30명이 모일 정도로 그 세력이 막강했고, 강남 일대에 거의 많은 지역을 지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 영토의 절반 가까이 지배를 한다든지 그 세력이 위대하고 위세에 떨쳤거든요. 그리고 만주족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변발을 풀고 머리를 기릅니다. 이에 따라 태평천국군을 장발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징을
전쟁을 이들이 함락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이상을 담은 제도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천조전무제도예요. 천조전무제도. 천조, 즉 하늘의 왕조와 관련된 땅과 밭에 관한 제도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말하기를 땅이 있으면 같이 경작을 해서 농사를 짓고 먹을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누어 먹고 옷이 있으면 같이 나누어 입자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안에는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자라고 하는 토지균분 사상, 그리고 남녀의 차별을 철폐하자, 이 남녀 평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대표적인 게 중국 여성의 전족을 금지시키거나 전족을 금지. 이 전족이 무엇인가 봤을 때 중국에서는 발이 작을수록 미녀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발을 인위적으로 작게 하기 위해 천으로 꽁꽁 싸맨다든지 꽉 조이는 신발을 신게 하는 데 따라 발을 기형적으로 작게 해버리는 게 이 전족이었거든요. 이러한 전족은 악습이다라고 하면서 천조전무제도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금지하게 되고 아편과 노름을 금지한다든지 신분의 차별을 밑에 층한테는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평천국 운동이 조금씩 몰락의 길을 걷게 되거든요. 근데 결과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평천국군 지도층의 네 분이요. 양수청이라든지 홍수전 등등 이런 사람들이, 소족이 이런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싸우다 보니까 결국은 약화되게 되고 한인 관료와 이 신사층으로 구성된 한인 의용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신사층은 명나라, 청나라 때를 대표하는 지배 계층이라 할 수 있거든요. 학교 제도와 과거 제도가 연결이 되면서 학교에 입학을 해야지 과거를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신사층을 구성하는 사람들에는 첫 번째로는 이 학위 소지자. 시험 등등을 통해 학위를 획득한 생인인 생원이나 거인 등등을 학위 소지자라고 하고 또 추가로 관직 경험자예요. 현직관리, 전직관리, 휴직관리 이런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신사층이라고 했고 이 신사층들은 세금에 대한 혜택이 주어졌고 이런 중국 명청시대를 주도하는 지배계층이었는데 이런 한인 관료와 신사층의 입장에서는 이 태평천국군은 자신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한족 등으로 구성된 의병, 즉 의용군을 조직해서 이들을 공격합니다. 이때 대표적 인물이 증국번, 이홍장 등등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외국 군대의 공격도 같이 받게 되거든요. 맨 처음 서양군이 생각하기에 이 태평천국군의 위세가 너무 크니까 일단은 청나라의 왕조, 이 청조와 이 태평천국군 사이에서 이 중립의 태도를 지키거든요. 그리고 태평천국군이 약간의 기독교적인 냄새가 났기 때문에 중립의 태도를 지켰지만 1860년 이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모든 이권을 다 챙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이징 조약의 이권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청나라 왕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청나라 왕조가 무너지면 자신들의 이권도 무너진다. 그러므로 태평천국군을 토벌하자 이런 생각으로 외국 군대가 이 이후에 태평천국군을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 결과 난징이 함락이 되고 그 이전 홍수전이 죽게 되면서 1864년에 태평천국군이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청나라 왕조, 증국번, 이홍장 등등이 서양 무기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거든요. 외국 군대가 태평천국군을 공격할 때 막강한 무기로 이들을 토벌하는 모습을 보고 또는 자신들의 한인 의용군 등등도 서양의 무기를 활용해서 이들을 토벌하게 되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서양의 무기가 없었으면 우리는 졌을 것이라 말할 정도로 그 위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서양의 문물과 기술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양무운동이 1861년에 전개되게 되거든요. 이 배경에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태평천국운동 그리고 두 차례의 아편전쟁을 겪으면서 서양 무기의 우수성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개 과정을 보면 이 양무운동의 구호가 바로 이 중체
중서용이에요. 중체서용. 몸은 중국으로 하되 쓰는 것들은 서양 무기로 하자. 근본은 중국의 그대로를 유지하되 필요한 서양의 무기와 기술과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게 중체서용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태평양 청국군 진압에 참여를 했던 중국번 이용장 등등의 지방 한인 관료층 중심으로 양무운동이 중심에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벌써 한계가 나오거든요. 이 두 사람 등등은 지방을 기반으로 성장한 신사층이기 때문에 수도 중심부에는 자기들 기반이 약했고 결국은 중앙 집권적으로 양무운동이 추진이 잘 안 되게 되거든요. 일단은 이 양무운동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서양의 기술자를 초빙해서 서양의 기술을 배운다든지 또는 근대적인 무기를 만들기 위해 근대적 군수 공장을 설립을 하기도 합니다. 금릉기기국이라든지 그리고 서양식 해군을 창설하거든요. 이때 해군의 대표적인 함대가 바로 이 북양함대예요. 북양함대. 이 북양함대는 나중에 청일전쟁에서 박살이 나기도 하지만 북양함대 이런 게 있고 또 근대적 기업을 설립한다든지 유학생을 해외로 파견해서 서양의 문물을 배우게 하는 양무운동의 내용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하지만 이 양무운동의 결과와 한계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의식이나 제도의 개혁 없이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의식이나 제도와 함께 이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몸은 중체, 몸은 중국으로 하지만 쓸 것만 하겠다. 중국의 왕조, 봉건적인 체제를 유지한 채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한계점이 드러나게 되고 자금도 부족하고 그리고 서태후 등등 보수파의 견제를 받게 되거든요. 이 서태후는 근대사에 등장하는 악인 중에 한 명이고 중국의 3대 악녀 중에도 꼽히기도 하거든요. 먼저 이 한풍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한풍제의 후궁이 바로 서태후거든요. 이 서태후 이 두 명 사이에서 태어난 황제가 바로 동치제인데 이 동치제 때 양무운동이 전개되지만 이 사람은 권력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버릴 정도로 철저하게 권력을 탐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해용으로 들으세요. 이때 서태후 등 보수파의 견제를 받게 되는데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움이 되면 양무운동을 지원을 한다든지 자신의 기득권에 도움이 안 되면 철저하게 이를 금지시킨다든지 이름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고 결국은 지방마다 앞에서 말했듯이 지방 한인 관료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마다 개별적으로 추진이 되게 됩니다. 한 일화가 어느 양무파의 관료가 지방의 자신의 부임지에서 새로운 부임지로 이동을 할 때 자신의 부임지에서 새롭게 세워놓은 군수 공장 등등을 새로운 부임지로 다 옮겨갈 정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결국은 청푸전쟁, 다른 말로 청불전쟁, 1884년에 베트남의 종주권을 두고 싸웠던 전쟁, 그리고 1894년 청일전쟁에서 패배함에 따라 양무운동의 한계점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양무운동의 한계점을 인식을 하고 의식과 제도까지 바꿔버리자라고 하는 변법 자강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 배경에는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양무운동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의식이나 제도의 계획 없이 이 운동을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고 너무 조금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보자 이런 마음에 이 변법 자강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여기서 모델은 이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고 개혁에 착수하게 되거든요. 이때 대표적인 인물 3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 황제였던 광서제예요. 광서제. 이 광서제는 서태후의 조카였는데 항상 서태후의 그 그늘막에 가려져서 자기의 능력을 뽐내지 못하는 황제였거든요. 이 사람은 청불전쟁, 청일전쟁, 청나라의 큰 사건들을 다 겪은 황제였는데 이때 변법 자강운동에 본격적으로 승인을 하면서 착수하게 되고 또 한 명은 이 캉유웨이, 또 캉유웨이의 제자 이 량치차오 등등 이런 변법파가 주도를 하게 되거든요. 이 변법 자강운동의 내용은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했듯이 입헌군주제예요. 입헌군주제.
헌법을 기반으로 군주 제도를 운용하는 입헌군주제를 표방을 했고 회의를 하는 의회 제도를 설립을 하자라는 등등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시기에 과거제를 기억하고 근대 교육을 실시하고 상공업을 진흥하자라는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당시에는 상당히 좀 급진적이죠. 이에 따라 또 서태후 등등의 보수파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변법 자강 운동인 1898년에 전개되게 되자 이 서태후를 중심으로 보수파가 다시 결집을 하게 되거든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쿠데타의 조짐이 보이게 되자 광서제가 당시 육군의 최고 실력자였던 이 위안스카이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거든요. 이 위안스카이는 우리나라 말로 동그라미 3개, 원 3개인데 이모군란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있었던 그런 장군이었지만 광서제가 위안스카이에게 말하기를 너 지금 당장 이 보수파 세력을 제거하고 공격을 하라 명령을 내리지만 이 위안스카이가 공격을 하기는커녕 이 보수파에게 찾아가서 지금 광서제 등등 변법파가 당신들을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밀고를 하게 되고 배신을 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서태후 등등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되고 이 무술정변을 일으켜서 변법파들을 제거하기 나가거든요. 이때 캉유웨이와 랑치차오는 일본으로 피신하게 되고 광서제는 황궁에 유폐되게 합니다. 이에 따라 변법 자강 운동은 100여일 만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무술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술변법이라고 하는 무술변법 운동의 결과와 한계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의 근대화 운동, 태평천국 운동과 양무 운동과 변법 자강 운동을 순으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근대화 운동인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